수출이 적자가 나니까 드디어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자가 지금 길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금액도 6월까지 154억 8,2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무역수지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수 다음에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예요. 이 3대 요소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있거든요. 게다가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만 하더라도 내수가 70% 80% 차지할 때도 있잖아요. 중국은 60% 넘게 차지하고요. 우리는요 40%에서 50% 사이거든요. 수출도 좀 비슷하고요. 물론 내수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수출이. 그런데 수출이 이렇게 꼬꾸라지면요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꼬꾸라졌으면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 지금 4,400억 달러가 넘으니까 무슨 놈의 외환위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어지니까 이거 진짜 이러다가는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만큼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월, 3월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이거는 임시변통입니다. 임시변통. 억지 흑자를 냈어요. 억지 흑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진짜 억지 흑자를 냈다니까요. 2월에는 에너지 수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흑자를 냈고요. 3월에는 사실상 전략 비축률을 풀면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 흑자예요. 나머지는 진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2월이면 벌써 6월까지 하면 이대로 가면 7개월째 적자가 되는 겁니다. 7개월째 적자. 심각하지요. 한 해 500억 달러, 600억 달러, 700억 달러, 심지어 900억 달러까지 흑자를 내던 수출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외환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율 지금 엄청 올라가잖아요. 지난 6월 23일에는 1305.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가 1285.7원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는 1962원이라서 아직 좀 공간이 좀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3원이었거든요.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협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1350원으로 잡고 있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 이 심리가 깨지면요. 1350원이 아니라 1400원, 1500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의 공급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시중에서 달러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진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위기의 신호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금리까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말입니다. 시중에 풀려있던 달러들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달러의 강세, 슈퍼달러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연말에 3.5%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겁니다. 그만큼 시중의 달러를 다 빨아들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적자가 나서 달러의 공급이 적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빨라지면서 달러 공급이 또 시장에 줄어듭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금리가 3% 급속하게 3%가 올라갈 때면 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가 왔어요. 대한민국에만 위기가 오면 이게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요.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인데 환율이 오른다고 해도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시작이 됐고요. 긴축 발작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6월 24일 현재입니다. 20조 7,77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 2021년에 24조, 2021년에 25조에 빠져나간 걸 비하면 1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20조까지 빠져나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게다가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뺀 돈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서 채권의 순매수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737억 달러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올 1분기 들어서서는요. 지금 채권 순매수 규모가 뚝 떨어졌어요. 147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해 보면 적어도 36%가 떨어진 숫자입니다. 36%가.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일어난다면 이게 결국 외국인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까지 읽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의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에 대한 적자도 있지만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증가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1000조잖아요. 1068조나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피치는요. AA- 등급에 대한민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A+ 등급으로 내린다. 이러면 외국인의 이탈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외국인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거예요. 이처럼 말입니다. 외환시장의 불안감,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위기를 몰고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지금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3% 이상 인상을 할 때는 진짜 많이 왔어요. 1994년 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3%였던 기준금리를요 6%까지 3%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망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점점 아시아권으로 옵니다. 94년에서 95년까지 시작된 것이 아시아권에 와서 태국을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할 것 없이 동남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더니 1997년 11월에 결국 대한민국에도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은요 그만큼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1%의 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4.25%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2년 후에 결국은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이때도 4.75%에서 6.5%까지 1.7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것도 2001년 닷컴 버블의 붕괴가 왔거든요. 게다가 2015년 11월에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0.125%에서 2.375%까지 2.25%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 위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위기가 왔다는 사실, 이것은요 불변합니다. 게다가 3% 이상 급속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올릴 때는요 여러분 그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양산으로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립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보면 너무나 빠르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3.4% 내지 3.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3% 이상을 올리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대로 한다면 결국은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금융위기보다는 외환위기가 더 빠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은요 많다고 이야기해요. 4,400억이 넘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 IMF에서 권고하는 기준치에 지금 100%가 안 되잖아요. 99.84%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면 그냥 외환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 거냐? 언제쯤 외환위기가 올 거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언제쯤 외환위기가 올 거냐는 여러분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 걸렸죠.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면 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니까요. 내년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년은.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방어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한미 통화수합부터 빨리 재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3월 19일에 한미 통화수합부가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7월 20일에 한번 연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30일에 썼던 거 다 갚았는데 2021년 12월 31일에 통화스와프가 종료가 됐거든요. 이거 빨리 연장하는 게 절실합니다. 예, 지금 7월 중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린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에도 들른다고 하니까 이때 통화스와프를 아마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필요합니다. 이게 통화스와프 조치가 이루어지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00억 달러였지만 예, 이게 여러분 예, 환율의 안정세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3월 9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서 환율이 안정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수출에 온갖 정열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수출이 계속 적자가 나게 만드는 것은 진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수출이 적자가 나면 날수록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일본이나 중국이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일본이나 지금 중국은요. 예,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책 자금은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 말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만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들을 밀어줬거든요. 기업들을. 그러는 한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을 웬만하면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환율을. 그냥 있는 그대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야 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눌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외환위기 때도 중국이나 일본은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거기는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저금리 정책에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환율을 약세로 계속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 외화를 벌어들여서 자국의 위기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요.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통제 불능의 지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통제 가능한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을 아주 잘 믹스해서 실제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쉽게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좀 쉽게 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IMF 외환위기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을 위한 정책, 수출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것인가의 정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사실 위기라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 정권 교체기에 말입니다. 권력 공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 공백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더 불러오는 요소가 되거든요. 게다가 정권을 뺏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아집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결국 발목 잡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은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지름길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말입니다. 외환위기 때도 정권 교체기잖아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필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지금 이양되는 분위기거든요. 이럴 때 자칫 방심해서 큰 위기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N저에 대한 문제, 위엔저,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문제 이것들도 우리 수출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게 시장을 인위적으로 누리지 말고요. 수출에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빨리 물가 잡아라. 물가 못 잡으면 사회 혼란은 더 커진다. 이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수출을 흑자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말씀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출이 적자가 나면 대한민국의 3대 축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뭐 환율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강력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권 교체기하고 맞물려서요. 저는 외환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강력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고위직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의 어떤 파고가 어디로까지 터질지 모르는데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오늘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누군가는 보고 있겠죠.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지도자나 또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저는 제대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를 잡고 그리고 수출을 흑자로 만들고 이거 말입니다. 수출을 흑자로 만들면요. 물가도 잡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참 걱정은 걱정이네요. 이게 정권 교체기의 어떤 권력 공백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 말입니다.